윤석열 정부,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으면 참전한다고 할 수도 몰라요. 일본과 한국이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높아요. 그 두 나라만.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계기로도 우리가 그 원유 수입의 다변화도 조금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있는 무장 세력들이 또 다른 테러 단체로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란을 공격하는 거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 그냥 한국말로 나토를 자꾸 얘기인데 풀었으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예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거든요. 지금의 우리 상황과 외교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상황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토 참석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자, 먼저 오늘은 좀 외국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란 전쟁 아주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는데 미국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미드나잇 해머, 한밤중에 망치 이런 암호명을 썼던데 네. 미국이 이란 언젠가는 막 손을 보려고 하고 있던 참이었죠. 그랬었죠.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전까지만 도 이란 관련된 사안을 좀 더 가능한 한 좀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현상 유지를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바이든 정부까지만 해도 트럼프 정부 들어오고서 와서 이게 상당히 이제 악화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핵 개발하는 걸 아예 그냥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만 해도 거리 두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관계없다. 이건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한 우리와 관계없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공습한 걸 보면 이건 뭐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작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벙커버스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란은 지금 지하에 핵시설을 만들어 놨거든요. 지하에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파괴력이 있지만 벙커버스터를 활용해서 아예 지하에 100m 정도까지 있는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미국이 그걸 적극적으로 개입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 이란을 더 이상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번에 그 공습만으로 모든 게 끝날 수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새로운 전쟁의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당장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랍에 있는 모든 미군들을 타깃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테러를 거의 뭐 기정사실화 했고요. 또 하나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미국은 단순히 이렇게 폭탄 몇 개 떨어지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정말 전 세계의 어떤 국제 질서에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지금 트럼프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트럼프가 2주 시간을 주겠다. 뭐 2주 후에 결정하겠다. 그래 놓고 네. 이틀 만에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 그 폭격을 감행한 그 비행기 보니까 36시간인가 날아갔더라고요. 아, 예. 야, 그 안에 그러면 조종사들은 번갈아 가면서 자는가? 그것도 궁금하던데. 그러면 이미 2주 이야기할 때부터 공습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2주 전부터라고 이제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거 보면 수주 전부터 워싱턴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극도의 보안을 지켜가면서 준비했던 작전인 거고 그리고 정말 이게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B2 폭격기 위에 이제 통과학구 미사일을 어떤 시간에 이거를 발사를 해서 어느 지역을 마치 지금 겨냥을 한 것처럼 위장 전술을 했다라는 것이고 사실 그 포르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워낙 그 깊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라든가 이전에도 공격을 하려는 가상 시나리오를 몇 번이고 준비를 했다가 그런데 포기했던 그런 정도의 것이라고 이제 지금 뭐 트럼프는 자랑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최 교수님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필요한 일이었던가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야, 저는 투표하면 잘못했다가 미국이라는 나라도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을 게다가 미국만 겪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막상 속보를 보면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도 주요 핵시설은 빼돌렸던 정황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영화처럼 그렇게 한 방에 끝나지도 않고요. 그렇게 깔끔하게 끝낼 수도 없는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큰 걱정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우리도 극복해 나가야 될지 이 상황을. 그러니까요. 김경훈님 폭격기 안에 침대 화장실 다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오. 내일 주블리 안보 특강 때
한번 김병주 최고위원님한테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안 계셔가지고 폭격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벙커버스터인가 그거는 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70m 아래에서 이렇게 터진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렇게 폭탄이라고 하는 게 딱 떨어지면 그때 터지는 건데 어떻게 안 터지고 있다가 촉촉촉촉촉 들어가서 그때 또 터지게 하는지 그런 것도 참 신기해요. 네, 기술의 발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술과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가 아까 그 벙커버스가 없어서 폭격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하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참전을 계속 이스라엘이 요청을 했던 거고 설득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핵시설을 파괴하려면 미국의 참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할 수 없으니 미국한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받아들이는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의 자문 그룹 또는 뭐 참모들은 반대했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네오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주 그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될 때 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더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또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란이 핵을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정보기관의 수장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대통령이 그걸 무시해버려요. 아니,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는 기관의 정보기관의 수장이 이란의 핵개발을 완전히 했다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더니 그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험한 게, 이라크를 공격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미국이. 그때 생긴 게 IS예요. 이게 얼마나 그렇죠. 위험한 일이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이슬람 국가들이 당장의 국가, 이란이라는 국가도 뭐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테러 조직들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무장 세력들이 창고를 해서 이슬람 나라의 어떤 그 이슬람 국가에 있는 무장 세력들이 또 다른 테러 단체로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란을 공격하는 거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녹수님, 임세은님 단아하고 너무 예쁘세요. 만나고 보니 더욱더 북콘서트에서 반가웠어요. 용산 들어가자 우리 세은 씨도 북콘서트 하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토요일 날에 그 노영희 변호사 그 콘서트에 좀 사회를 좀 봐달라고 해서 그냥 갔는데, 아, 거기서 사회 보셨군요. 네, 거기서 뭐 배신분 같은 만나시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안 그래도 정어리 TV 보신다는 분 있었는데 그분 같네요. 아, 그분이신가 네, 보네요. 네. 자, 녹수님이 만나보니까 더 좋으셨다 그러는데 오늘 핑크 좋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혼자 화사하네요. 큰일 났네. 근데 지금 국제 정세, 세계 정세가 이제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정말 출렁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걱정인 게 이제 물론 뭐 전체적으로 정세가 불안하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 지금 이란 의회가 봉쇄하기로 의결을 했고 이제 이란 정부가 스위치만 누르면 그렇게 되는데,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게 세계 원유 수송로로는 한 25%, 26% 되고 네. 우리나라로 오는 거는 한 70%, 68% 되는데 중동산 원유는 99%가 거기를 통해서 온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우리는 정말 당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렇죠. 당장 이제 휘발유값 바로 이제 치솟았고요. 지금 현재는 77달러 뭐 요 수준이긴 한데 이제 이게 2배가 될 수도 있다. 130불까지 갈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전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을 봉쇄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거는 원유 수입, 중동 원유 수입의 99%가 그 호르무즈 해변을 따라오기 때문에 약 그게 2달만 봉쇄가 돼도 우리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당장 석유값도 오르겠지만 우리나라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이런 제조업 시설 등에 엄청나게 심하게 타격을 얻을 수가 있고, 특히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높아요. 그 두 나라만.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계기로도 우리가 그 원유 수입의 다변화도 조금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와 전쟁 때문에 유럽에다가 천연가스 공급을 거의 다 차단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우리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일단은 걱정도 됩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서 아마 손 놓고 있었을 텐데. 정말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재명 정부여서 예.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뭐 협상이나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당연히 준비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의 일부에 있는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온 전쟁이 결국은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뭐 봉쇄해라, 핵시설을 이제 다 처리해라 이러해서 공격이 시작된 거잖아요. 즉 그 미국은 본인들은 핵은 갖고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핵을 보유한 것을 절대 용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란도 그런 차원에서 공격을 한 건데요. 그러면 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우리나라도 핵 보유한다고 늘창 주장하지 않습니까? 일부 극우 세력들과. 그럼 지금 이란의 보십시오. 이란의 상황을. 핵 보유의 어떠한 그 기술이라도 어떻게 한번 시작이라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미국이 공격하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와 자신감으로 그동안 그렇게 우리나라도 핵 보유해야 된다, 핵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했는지 전 그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정말 그 한참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앞으로 팍 나가고 코스피도 3천 뚫고 기세가 참 좋았는데 이 트럼프 하는 게 참 여러 가지로 항상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친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쩔 뻔했냐. 이재명 정부 맞아요. 아니고 윤석열이었으면 어떨 뻔했냐. 그런 생각 그러니까요.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 만약에 모르겠으면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으면 참전한다고 할 수도 몰라요. 그럼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럼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근데 물론 뭐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지금 앵커님이나 우리 임세현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유 수출에 상당히 큰 위험성이 존재하고 오늘 아침만 해도 초대형 유조선들이 거기를 피해서 다른 아라비아 쪽으로 갔어요. 그 이제 언론 보도가 이미 나왔더라고요. 위험성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전문가들에겐 조금 이게 당장은 안 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유일하게 이란이 또 자기들의 뭐 물자나 물품을 수입하는 통로예요. 그걸 봉쇄해버리면 예.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고립될 각오를 하고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에도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본인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를 하게 되면 미국이나 외국에서의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고립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 우리는 이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당장 지금 유가가 8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잘 준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에서도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 이란 해군 전멸할 것이다. 그렇게 또 엄포를 넣더라고요. 방금 최진봉 교수님이 윤석열이 있었으면 참전하자고 그랬을 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구술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아찔한 게 하필 이제 그 나토를 이번에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 나토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뽑는 건 G7 정상회의가 캐나다에서 정상회의가 생각보다 더 잘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안정을 찾았고 외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나토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이 부분도 당연히 맞는 게 이전까지는 거기 그냥 한국말로 나토를 자꾸 얘기했는데 풀었으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예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도 윤석열이 처음으로 부득불 나토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가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나토의 회담에 참석하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빠진 건 정말 절묘하게 다행인 게 이런 상황에서 나토에 가서 트럼프 만나면 트럼프가 덜컥 손잡고 너 도와달라 내지는 무기라도 보내달라 내지는 극단적으로 지금 참전하라 이래버리면 그 청구서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나마 이 상황에서 며칠 차이로 그걸 빠질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에서 큰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토 참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궁금해요. 임세현 대변인님. 네. 지금 조선일보 국민의힘은 나토 가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 나토가 우리가 회원국도 아닐 뿐더러 이게 무슨 당연하게 가야 될 외교의 무슨 필수 관례처럼 이야기하지만 윤석열이 처음 간 겁니다. 그 가장 첫 순방이 나토에 간 건데 그것도 이제 옵저버로 간 거죠. 사실상 회원국도 아니니까. 옵저버가 뭡니까?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죠. 그걸 구경하러 가면서 그 난리를 부린 거 아니에요. 민간인 탑승하고 가가지고 무슨 장신구 이상한 거 비싼 거 차고 그 난리를 부린 게 바로 그 나토인데 그래서 윤석열만 2번 참석한 거예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안 가셨고 그 전에 이명박 뭐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근데 거기를 부득불 참석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그 조선일보나 일부에 있는 언론은
그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짠 것 같습니다. 나토를 안 가면 마치 반미고 친중이고 친러고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짠다고 저는 봐요. 근데 실제로 나토 그동안에 뭐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도 친중이고 친러고 반미였습니까? 거기 안 갔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재명 정부의 시작부터 발목 잡기. 그러니까 뭐를 한번 발목 잡아볼까? 뭐를 한번 긁어볼까 하다 보니까 나토 안 가네? 야 그러면은 너는 당연히 친중이지? 친미지? 이렇게 그냥 몰아붙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 아무 실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양절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 가가지고 정말 미국이 붙잡고 야 정상회담 한번 하자 한 다음에 야 너네 좀 참전해. 이스라엘에 참전해. 이러면 그때 어떡할 겁니까? 그 한미의 그 동맹 관계에서 그걸 거절도 못하고 어떻게 부인도 못하고 우리나라 국익을 또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 된다면 그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참석할 사람 하나 보내서 일단은 뭐 거기 안에 있는 옵저버로서 참석은 하되 결국 중요한 결정을 하는 대통령께서는 국내 상황만 주시하고 있겠다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린 거죠. 전임 대통령 다 안 갔는데 윤석열 갑자기 간 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왜 갔을까? 윤석열, 김건희가 대통령 돼가지고 하고 싶은 게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딱 세계 가고 싶은 나라 다 짜놓고 전용기 타고 마음대로 즐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 막 돼갖고 갈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나토니까 그냥 여기 가자. 가자고 할 일도 많고 태워주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야 처음에 갔으니까 그 다음에도 가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를 지금 안 간다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뭐지? 국민들이 헷갈려요. 부산이 대위님 좀 나토라. 그러니까 맞네. 나토를 일단 우리나라가 갈 이유도 없고요. 서방 세계 예를 들면 미국과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 북대서양 옆에 있는 나라들이 회원국으로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 갈 이유도 없는 거고 특히 이번에 나토도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나오는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가 2시간 있다 그냥 돌아올 수도 있다. 지난번과 똑같아요. G7처럼 G7에도 왔다가 그냥 바쁘다고 가버렸잖아요. 자기 이제 아마 그 공격하려고 그랬겠지. 이란 공격하는 계획 세우려고 미리 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됐고 중동 정세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트럼프가 와서 잠깐 있다 갈 수도 있대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또 가서 국민의힘 또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참석했는데 또 트럼프하고 회담을 못해. 트럼프가 돌아가서. 그럼 또 뭐라고 공격할 거예요? 공격 빌미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트럼프가 오래 있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나토 같은 경우에 참석하는 시간이 짧을 수 있고 지난번처럼. 두 번째는 나토에 가가지고 못 만나온다고 공격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이번 이제 이란 관련해서도 미국이 만약에 트럼프가 왔다가 금방 가면 나토 회원국들도 트럼프를 또 비판하거나 아니면 소위 뒷담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G7도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엄청 뒷담화를 당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른 G7 국가들이 트럼프를 계속 공격을 했었어요. 그럼 거기에 같이 앉아 있으면 뒷담화했다고 트럼프 공격했다고 또 공격할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 안 하기로 결정한 결정적 이유는 중동 상황이 너무 엄중해요 지금.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 회담에 갔다가도 그 나라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돌아옵니다. 중간에. 트럼프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나토 갔다가 만약에 중동 상황이 더 어려워져가지고 우리 경제가 어려워져 보세요. 그 책임 또 왜 갔냐고 뭐라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과 외교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상황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토 참석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경제 코스피 3천 다행히 오늘 출발은 3천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3천을 회복했는데 이 정도로 될 수 있었던 건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력인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상황을 잘 챙기기 위해서라도 당장 국내에 있는 게 맞아요. 나토에 굳이 가서 회원국도 아닌데 업적으로 가가지고 앉아있다 오는 것보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는 게 실책이라고 얘기하는 이 잘못된 행동은 국민의힘은 참 답답합니다. 3천 다시 회복했군요. 지금 뭐 이제 다시 오르면 일단 올랐다 내렸다 하겠지만 계속 오르는 기록 이어갈 수도 있겠지요. 트럼프를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G7도 가고 나토 참석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랑 회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한 끝에 안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서 두 분도 잘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국내 상황도 그렇고 국제 정세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트럼프라는 인물의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결정을 하면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었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국에서
정보수장의 말도 받지 않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뭐 알고 있는 사람, 자기가 신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글자가도로. 이런 부분은 윤석열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아니라 지금 그때 이제 개엄을 했었을 때 가장 큰 원인으로 윤석열 스스로가 부정선거를 꼽으면서 대한민국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만한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의회를 전부 뭐 거기에 북한에 간첩들이는 범죄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엄을 선포했었고 그걸 철석까지 믿고 있었거든요. 트럼프라는 캐릭터에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기관에서의 보고마저도 다 소홀하게 귀로 흘려버리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일부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이른바 네오콘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더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위안부한 부분이 뭐냐면 국제정세에 있어서도 이런 그 신중한 상황에서 안정감이라든가 뭔가 절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길을 다져가는데 굉장히 즉흥적인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뉴질랜드 때, 나 2시간 뒤에 가야 되는데, 그냥 웅담 반 진담 반인데 2시간 뒤에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있네?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었고, 한미동맹, 미국 내에서도, 한국 내에서도 그거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던데? 잘 걸렸다. 거기서 막 툭 한마디 던지고, 자국 내에 기사거리 나올 만한 상황 만들어 놓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러고 돌아가 버리면, 그걸 가지고 또 대한민국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어요. 저는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깊이 정도의 인물입니다, 사실. 뭐 판단하겠죠. 지금 일본 니케이 보도를 보면 트럼프가 나토 계기로 한일 정상등과 특별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또 트럼프가 꼭 굳이 만나겠다고 하면 가줄 수도 있고, 예, 뭐 상황을 한번 보죠. 근데 트럼프 워낙 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돼가지고.